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PF나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공매 전문가를 모셔서 현재 이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특히 경매나 공매와 같은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말 이 분야의 실전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하나하나 인사이트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하신 공매 전문가 부자 해커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공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투자자의 관점 그리고 일반인들 분들께서 부동산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부자 해커 유튜브 채널 관심 있으시면 이 고정 댓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워낙 또 공매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해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식회사 푸른의 대표님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 그 현장 중심의 좀 질문들 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인트로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좀 가장 좀 걱정되는 게 4월 위기설이에요. 네네네. 저도 이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위기설 여부를 좀 진단을 하고 있지만 대표님이 이 현 업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 4월 위기설의 핵심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PF라든가. 이 현 업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는 한 7에서 8 정도의 위기 같다라는 생각이 작년이 들었어요. 10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레벨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PF 시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뭐 레고랜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PF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식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이 위기설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이걸 위기라는 걸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작년과 비교해서는 제가 작년을 한 10 정도 특히 이쪽에서 뭐 PF나 건설이나 뭐 시행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분들께는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4월 위기설이라는 단어가 크게 등장했는데 여전히 좀 염려는 스럽다. 그러나 그 위기의 정도로 본다면 혹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진 거 아닌가. 라는 이게 의견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4월 위기설에 좀 큰 몫을 하는 건 아마 이제 건설 회사에 대한 구도, 특히 큰 건설 메이저 건설인 그 태영건설에 대한 부분이 아마 클 거예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몇 달 전부터 이제 부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회생 절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PF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거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PF 시장이 바뀌었어요.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전 지역의 PF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은행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 하다 보니 어떤 PF 대출을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는 태영건설 자체는 뭐 당연히 뭐 부도 그리고 이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PF 시장으로 또 가보면 작년같이 어떤 급박하게 무엇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PF 대출 이율이 올라가 있고 이율이 올라간다는 건 정부에서 그만큼 관여를 해서 이거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에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긴 한데 위기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현장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위기설
만큼 위기설이 많이 감지되는 만큼 네.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IMF를 가보면 네. IMF 때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예. 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네. 서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일 발생은 했지만 IMF랑 경험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대처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아시다시피 위기라고 돌면 위기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위기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업을 가봐야지 알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또 큰 일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이런 위기설까지 조금 같이 움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작년을 제가 생각할 때 10으로 따진다고 하면 올해는 그나마 이율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7, 8 정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보시는 그 뷰가 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계속 다양한 전문가들 이 자리에 모시는데 현장 전문가도 좀 여쭙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PF 문제를 보면 현재 2023년 3분기까지의 통계로만 보면 뭐 134조 원 정도 된다. 이게 추계가 되고 그거는 또 그 금감원이 관리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는 이제 행안부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채까지 좀 생각해보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0조를 넘는다 이런 분석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의 좀 가장 약한 고리라고들 하는데 그 현장에서 보면 좀 그런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좀 어느 정도 감지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럼요. 일단 실사례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 태형건설 사태가 이렇게 발생한 부분도 건설회사 자체가 규모는 크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순마진 자체는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할 때 시행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PF가 일으켜진 다음에 PF 자체는 어떤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지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물건이 좋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과가 아닌 사과를 심어서 사과를 따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과는 맛있겠다 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당장 사과를 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사과를 조금 더 싼 값에 살 수 있게 다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사업성을 보고 이자 부분 자체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그 PF 대출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약이 돼야 건설회사 자체도 건설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 이런 사업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과를 하나 따서 그냥 먹어서 이게 100원이라고 하면 내년에 사과나무를 심을 때 비료가 필요하고 나무 모종이 필요하고 나무가 자라고 사과가 나오는 그 4가지 단계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걸 P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단계마다 이제 건설회사의 돈을 지불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막히는 게 계속 막히다 보니 건설회사도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을 건데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 회사, 태형건설마저도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회상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현업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 자체가 지금 많이 하루에도 1.5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중소 관련해서는 PF로 인한 어떻게 보면 자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건설이 안 좋아지고 지금 그 악순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의 위기설은 아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려고 정부에서 좀 관여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참 리스크가 많은 이 부동산 산업에 많은 그런 국면에 또 대표님이 또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라클 모닝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희망적 요인도 있고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대표님이 추진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30에 한국 서구발전이라는 예전에 한전에 입사를 하고 14년간 제가 회사를 다니고 2020년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모든 거에 지금 원동력이 그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좀 활용했던. 네. 그리고 제가 2013년부터 그 시간을 활용했거든요. 예. 그 습관을 제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네.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습관으로 인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 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그 아이디어가 샘솟는 아침의 시간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라클 모닝 자체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나 그리고 성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제 욕심입니다. 아, 네. 이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면 네. 전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이제 아침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주말의 아침은 일어나면서부터 네. 점심 먹는 시간까지는 네. 온전히 글 쓰는 데 집중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쁘니까. 맞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아침은 누구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기자가 연락 문의 전화 올 일도 없고 네네네네. 뭐 어디 섭외 전화 올 일도 네네. 없고 방송 섭외 올 일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온전히 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2050년 전망까지 쓰기로 약속한 그 미라클의 배경이에요. 주말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2시까지 투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글을 쓰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이 그때 네.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네네네. 그게 사실 미라클이거든요. 네네. 책이 나온다든가 네네네. 모든 것들이. 네네네. 저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믿어요. 네네. 근데 혹시 대표님의 말씀으로 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몸소 느꼈던 건데 시간의 부족을 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뭐 9 to 6 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이 많이 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3시간 반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심도 이제 안 먹고 1시간을 또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저녁 시간까지.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만큼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공부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절실하니까 그 6시간을 집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시간 중에 6시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집중을 못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외적으로 제가 제 인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2014년에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공매 전문가가 됐는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현금 흐름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특히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 어렵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투자 노하우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첫 번째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네.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그냥 하루를 그냥 날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이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으면 시간이 무의미할 정도의 제가 100시간이 있든 10,000시간이 있든 무의미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제가 계획을 세우면요. 제가 굳이 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필요 없이 머리에 샘솟더라고요. 정말 샘솟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냥 막 내가 이거였지. 이래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이 샘솟는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넘기고 그러면 벌써 제가 지금 직장 생활 마치고 지금 5년 차가 됐거든요, 사업한 지.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또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저의 사업 아이템과 생각과 그 방향이 아침 시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미라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미라클 모닝을 하는 방법 네. 혹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